네, 이번 시간은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두 번째 중단원 전력 수송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 예고를 좀 하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좀 간단했어요. 현상들을 이해하는 혹은 뭐 어떤 발전 방식들을 암기하는 뭐 이런 식의 단원이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그 약간 좀 계산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저도 좀 싫어합니다. 공식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들을 막 복잡하게 엄청 뭐 어렵게 계산하는 건 아닌데 요런 인과관계가 있구나, 요런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공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에서 이제 발전소라는 방식, 발전소에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드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소비자까지 어떻게 수송되는지,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전기를 그냥 막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전력을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을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 이 부분이 좀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은 전력을 수송할 수 있을까? 전력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사용되는 물리량 그리고 그 단위를 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건 확실하게 알고 다음에 넘어가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약속입니다. 일단 물리량 전압 볼트죠. 볼테이지. 그래서 전압은 V를 쓰고요. 단위 역시 볼트, V를 씁니다.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전압은 V입니다. 근데 전류는 I고요. 전류는 I인데 단위는 A,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그래서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 그래서 단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쓸 때는 앞에 나와 있는 V나 I 같은 이런 기호를 써요.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단위를 읽을 때는 그 단위에 맞는 그 문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전압을 암페어라고 한다든가 전류를 볼트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 저항은 R이죠. 레지스턴스겠죠. 그래서 단위는 옴을 씁니다. 옴. 그죠? 쉽죠? 딱 봐도 처음 보는 단위니까 저항 옴이라는 느낌 올 거고요. 전력은 P입니다. 힘이니까 파워의 단위를 쓰는 거겠죠. 파워인데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와트 많이 들어봤죠? 그죠? 전기 에너지는 E라고 쓰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줄. 에너지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줄을 쓰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좀 5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식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전기 에너지와 전력 1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법칙이 뭐냐면, 자,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비례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 V는 전류 A 곱하기 전기 저항 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제 V는 IR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뭐 다양하게 변형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뭐 I는 R분의 V고, 그죠? 그쵸? R은 I분의 V고, 뭐 이렇게 변형이 뭐 많이 됩니다. 변형이 되는데 어쨌든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V는 IR. 요 형식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써먹을 거예요. 자, 이번 단원에서 한 번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오메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력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력은 뭐냐면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요. 이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그래서 P는 V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금 당장도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혹시 그 핸드폰은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그 충전기를 한번 보실래요? 충전기를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5V 뭐 2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기는 뭐 하는 거냐면 5V의 전압을 만들어서 2A의 전류를 쓴다. 그래서 그 충전기, 이렇게 써 있는 충전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 충전기의 전력 소비량은 10W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고속 충전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구입을 하면은 전압이나 전류량이 조금씩 변화할 거예요. 대부분 전류량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을 한 거죠.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한번 이런 걸로 살펴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뭐 그것도 있어요.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보면은 2200와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2200와트인데 우리 보통 이거 220V에다 꼽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10A의 전류를 소모한다.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랑 전압을 곱하면 우리는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공식 살펴봤는데요. 전력과 관련된 공식 그리고 이제 오hm 법칙 두 가지 살펴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 수능 완성, 개념 완성이죠. 개념 완성 보면은 다른 공식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공식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전력을 소모하는 만약 기계가 있어요. 만약 기계가 있는데 전자기기가 있는데 이 전자기기가 총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했는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 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의 양을 곱한 다음에 이거를 시간을 한 번 더 곱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전압과 전류의 곱은 뭐였어요? P, 전력이었죠. 그죠? 어떤 전력을 소모하는 기구가 있는데, 전자기기가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시간 동안 켜놓을 때, 요 시간을 켜놓을 때, 총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는 지금 에너지는 지금 VIT라고 써 있죠? VIT는 바꾸면 P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공식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이렇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 소모한 전기 에너지를 알아요. 그리고 사용한 시간도 알아요. 그렇다면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그 기구의 소비 전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과 전기 에너지 관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한다. 이거 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이 전력을 말하는 거는 이거는 P를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총 소모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만큼을 소비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P는 총 소비한 전기 에너지 E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VIT 이건 뭐였어요? 위에서 말한 전기 에너지죠?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TT는 사라지고요. VI만 남겠네요. 그럼 VI는 P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 개념 완성이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딱히 중요한 공식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메인이죠. 전력 수송입니다. 발전소가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아니죠. 집이 발전소가 아닌 이상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동을 해서 소비자한테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 집 주변 앞에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죠. 물론 요즘 새로 만드는 도시, 새로 건설되고 있는 도심에서는 전신주, 전봇대를 많이 없애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지금 도로 밖을 나가보면은 전신주가 달려있고 전깃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을 통해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점은 송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실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 전력은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 발전소가 있어요. 큰 발전소가 있다고 봅시다.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신줄을 이렇게 놓고서는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소비자한테 이동을 하는데 주렁주렁 매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전선 자체에 저항이 있어요. 그죠? 저항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뭐 구리선이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이 저항에 의해서 조금이지만 손실 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입장이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입장이나 결국 이 손실 전력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은 전력을 만들었는데 소비자한테 가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해 타산이 맞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이번 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답은 뭐 나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손실 전력 P는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1초 동안 없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알고 있죠?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시간의 곱이잖아요. 근데 1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1초 시간에다 t에다 2를 곱해준 겁니다. 아무튼 손실 전력 P는 똑같아요. VI입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전압, 그래서 전력의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메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V는 전압은 IR이죠.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V 대신에 IR로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결국 손실 전력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뭐요? 전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든가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손실 전력 자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손실 전력을 조정해 봅시다. 첫 번째 저항을 건드려 볼게요.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선의 저항을 찾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송전선의 저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송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을 때 전선을 뚝 잘랐을 때 전선의 단면적을 S라고 하고요.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전선의 총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단면적 분의 길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그 저항 단위를 붙이는 게 있는데 우리 그냥 비례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길이를 짧게 하면 좋지만 발전소와 집까지의 거리적인 개념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길이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길이는 고정할게요. 그럼 길이를 고정한다면 결국 단면적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면적을 넓게 하면 그만큼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전선이 굵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력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선을 만드는 재료비가 증가하고요. 송전선이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지금 구리선 자체가 무거워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송전탑도 훨씬 더 강한 무게를 견뎌야 하니까 송전탑의 건설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저항을 건드리는 건 실패를 했네요. 그럼 이제 뭐 하라면 되냐면 전류를 건드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압을 좀 건드려 볼게요. 선생님 방금 전류 건드린다면서요 했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되겠죠. 자, 봅시다. 만약에 송전 전압을 N배 상승시킵시다.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을 P, 이건 고정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을 때 P는 VI에서 지금 전압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I,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압을 N배 상승시키면 전류는 N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야 P가 고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의 양이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은 전력량이라면은 내보낼 때 전압을 N배 상승시키면 전류는 N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N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P의 I의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1로 감소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N분의 1로 감소시켰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손실되는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니까, 그죠? 총 줄어든 양은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전압을 올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송전 전압을 올려서 승합시키면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여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앞에서 저항을 낮추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력 수송 과정에 보면은 이 승합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집까지 가는 가정 혹은 상업시설, 산업시설까지, 그러니까 필요한 곳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모식적으로 한번 나타내는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여기 145라고 써 있거든요. 이 부분 154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교과서에 오타가 났네요. 자, 첫 번째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 22kV 나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숫자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숫자를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뭐 킬로라는 단위는 천을 나타낸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kV다 라는 건 뭐냐면 22,000V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154kV면 어떻게 됩니까? 154,000V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츄는 대단한 거죠. 100만 볼트니까요. 대단하죠. 자, 아무튼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가 첫 번째 1차 변전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1차 변전소는 뭐 하냐면은 아까 말했죠. 승합시킵니다. 먼 거리를 이동시키기 전에 전압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올린 만큼 도선에 흐르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쭉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을 22kV로 나왔던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154로 높이기도 하고 345가 되기도 하고 765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숫자를 외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전압을 올리는 만큼 전류는 줄어들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압 송전선이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고압 송전탑이나 고압 송전선은 여러분들 길 가다가 산 위를 이렇게 지나가던가 뭐 좀 시외곽 쪽에 보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없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없어요. 집 주변에 없다는 얘기는 집 주변에 와서는 뭔가 전압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고압 송전선이 필요 없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집 주변쯤 왔을 때는 다른 변전소가 만들어집니다. 2차 변전소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소비지 근처로 오게 되면은 이때 감압시켜줍니다. 발전소에서 한번 승합시킨 거를 소비지 근처에서는 다시 감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된 전기의 전압을 다시 22, 그러니까 발전소에 만들어진 그 전압 근처로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전신주를 타고서는 가정까지 갑니다. 근데 가정 근처로 오면은 이게 그대로 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은 22kV짜리가 아니잖아요. 220V죠.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오면 이렇게 주상 변압기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감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용 전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20V로 전압을 낮춰주는 거죠. 이 주상 변압기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생긴 게 주상 변압기입니다. 이거 많이 봤죠? 이게 주상 변압기예요. 이게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220V로 전압을 바꿔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집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거 1차 변전소에서 승합시킵니다. 그리고 승합된 전기가 고압 송전선을 타고 소비지 근처로 오게 되면은 2차 변전소에서 감압시킵니다. 하지만 그때도 220V로 감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22kV 정도까지는 유지하면서 감압을 시키고 요 녀석이 집 근처 완전 진짜 소비하는 그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220V로 주상 변압기에서 한 번 더 감압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변압기의 원리가 무엇이냐? 주의할 점은 이 변압기는 교류에서만 통하는 변압 방식입니다. 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 전압을 변경합니다. 우리 전자기 유도 법칙 배웠죠?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배웠죠? 그 내용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거대한 철심이 있고요. 뭐 거대하지 않지만 어쨌든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있고 양쪽 끝에 서로 분리된 코일을 감아놨어요. 여기 보면 1차 코일, 2차 코일 써있죠. 자, 여기 이 부분, 이 표현이 뭐냐면 요게 이제 전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자, 전류를 흐르는데 지금 보면 전원이 이렇게 붉게 표시되어 있죠. 교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극이 바뀌면서 계속 여기서 전류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전류의 방향이 막 왔다 갔다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류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이 코일에서 흐르는
자극이 N극에서 S극이었다가 N극에서 S극이었다가 막 뒤바뀌겠죠. 그러면 이 철심의 자기장 자체가 여기가 N극이면 N극으로 갔다가 S극으로 갔다가 같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않지만 2차 코일에도 지금 이 철심을 타고서는 자기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변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철심의 자기 선속이 변한다? 라는 건 뭐냐면 2차 코일에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그 자기장으로 다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서 자기장을 막 뒤흔들었더니 이 뒤흔들리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에서 자기장 교란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 교란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코일을 20번 감았고요. 여기 40번 감았어요. 그러면 가문수의 비율은 1대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110V를 걸어뒀어요. 전압을 110V를 걸어뒀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V2,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배가 됐으니까 전압은 220V가 되겠죠. 간단하죠?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는 반대합니다. 전류는 반비례합니다.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1차 코일에 걸린 거, 2차 코일에 걸린 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원 장치에서 전류 P를 썼다면, 그죠? 이 전력은 VI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10V를 걸어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총 쓴 게 220W라고 합시다. 220W를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되겠죠. 그죠? 110V 2A여야 220W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2차 코일에 전달되는, 2차 코일에서 생산되는 전력도 220W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모되는 게 없다면 220W보다 높아질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220V로 승합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1A가 되겠죠. 그죠? 2A였던 게 1대2, 2배의 감은 코일을 통해서 1A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A 110V나 1A 220V나 전력 P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가문수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례식만 잘 세울 줄 알면 돼요.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는 가문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팁을 주자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주의할 점, 우리가 1차 코일에서 흐르는 전력 P와 2차 코일에서 흐르는 전력 P는 어떻다? 서로 같답니다. 그죠? 그리고 가문수 N1, N2로 돼 있죠? N1 대 N2를 봤을 때, 그죠? 이게 만약에 1대2라고 합시다. 가문수 비율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에서. 그렇다면은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비례한다 했었죠? 1대2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전류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죠? 이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P는 VI잖아. 그럼 VI면은 곱하면 이거 2 나올 거고요. 이거 곱하면 2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대1로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전력 수송까지 배워봤는데요. 중간고사 범위는 전력 수송까지입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전력 수송까지고, 여러분들 학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선생님은 이제 바쁘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 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할 테니까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교무실 찾아와서 얼마든지 질문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무실로 찾아오면 이제 좀 접촉, 우리 온라인 시대가 됐잖아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도 괜찮고요. 온라인 클래스는 즉시적으로 안 되니까 SNS 괜찮고요. 질문 올리면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